80세 생일날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평생 모은 금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모든 의심은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친딸처럼 아꼈던 셋째 며느리 정미. 하지만 5년 후 부산국제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정미의 모습은 상상도 못할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과연 정미는 정말 금괴를 훔친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은 한 가족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실화, 금괴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아들, 며느리, 시동생, 조카, 손주, 친척들이 다 모였다. 정수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등과 다리에 피로가 쌓였지만 남편 생일이니 당연한 일이었다. 엄마, 국간 좀 봐봐요. 큰 며느리 선이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맛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명령하듯이. 알았어. 정수는 국 맛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결혼한 지 35년이 넘었지만 큰 며느리와는 여전히 어색했다. 둘째 며느리 영희도 마찬가지였다. 손님들 상대하느라 바쁘다며 주방 일은 정순에게만 맡겼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셋째 며느리 정미가 앞치마를 두르며 들어왔다. 35살, 결혼한 지 8년. 다른 며느리들과는 달랐다. 괜찮아, 정미야. 너도 가서 쉬어. 손님들 상대해야지.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접시 닦을게요. 정미는 말없이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에 젖은 손으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애는 정말 친딸 같아. 사실 정순에게는 딸이 없었다. 아들만 셋. 그래서인지 며느리들에게 더 기대가 컸는데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귀찮은 존재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정미는 달랐다. 명절이면 먼저 전화를 걸었고 정순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주고 생일이면 손수 미역국을 끓여왔다. 어머니, 무릎 안 좋으시다며 앉아서 하세요. 제가 할게요. 아이고, 괜찮아. 앉으세요. 제가 다 할게요. 정미의 단호한 말에 정수는 웃으며 의자에 앉았다. 8년 전 처음 정미를 봤을 때가 떠올랐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정미라고 합니다. 셋째 아들 민수가 데려온 여자는 수줍게 웃었다. 평범한 외모였지만 눈빛이 맑았다. 그래, 반갑구나. 민수가 내 얘기 많이 했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미는 첫 방문부터 남달랐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고 정순의 취향을 물어 차를 준비해 왔다. 어머니가 녹차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머, 어떻게 알았니? 민수 오빠가 알려줬어요. 그날부터 정수는 정미를 좋아하게 되었다. 결혼식 날 정수는 정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그리고 8년. 정미는 약속을 지켰다. 생신상이 차려졌다. 정순의 남편 80세 시아버지가 자리에 앉았다.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 100세까지 사세요. 모두가 박수를 쳤다. 남편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래, 다들 고맙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어. 큰아들이 술잔을 올렸다. 아버님, 건강하셔서 100세까지 보셔야죠. 그래야지. 남편이 잔을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여보, 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며 의자에서 미끄러졌다. 여보, 정수는 달려갔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거칠었다. 119 불러. 민수가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여보.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시간 후 유가족이신가요? 의사가 나왔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환자분은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고령이신 데다가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다. 퉁명스럽고 무뚝뚝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고 정순에게는 표현은 안 했지만 잔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여보.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미가 다가와 정순을 안았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날 밤은 길고도 어두웠다. 장례식장이 차려졌다.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조문을 왔고 정수는 빈소를 지켰다. 큰어머니, 조이금입니다. 고맙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맞이하느라 정수는 기진맥진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정미는 정순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 죽이라도 드세요. 괜찮아. 입맛이 없네. 그래도 드셔야 해요. 건강 챙기셔야죠. 정미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정순의 입에 넣어주었다. 마치 어린아이 돌보듯이. 정수는 눈물이 났다. 친딸도 저렇게 하진 않을 텐데. 고맙다, 정미야.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거예요. 그때 큰 며느리 선희가 다가왔다. 어머니, 장례 비용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버님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글쎄, 잘 모르겠구나. 금고는 어떻고요? 아버님이 금괴 좀 모아두셨다던데. 정수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에이, 어머니. 장례 비용도 나가야 하잖아요. 선희의 눈빛에는 돈에 대한 집착이 보였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럴 때도 저런 생각을 하나. 둘째 며느리 영희도 비슷했다. 어머니, 나중에 유산 정리는 공평하게 하시는 거죠? 당연하지. 뭘 걱정하니? 아니, 그냥 확인차. 요즘 형제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정수는 답답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벌써 유산 타령이었다. 하지만 정미는 달랐다. 돈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정순을 돌보는 데만 집중했다. 밤이 되었다. 대부분의 조문객이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다. 정수는 빈소에서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그때 시동생 민철이 들어왔다. 형수님, 저 왔습니다. 아, 도련님. 오셨어요. 민철은 정순의 시동생이었다. 67세.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늘 형인 정순의 남편에게 돈을 빌렸다. 형님이 참 갑자기 가셨네요. 그러게요. 생신날이었는데. 형수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민철은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뭔가 숨기는 듯한. 정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냥 넘어갔다. 장례식이라 정신이 없었으니까. 밤 11시. 가족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정순과 큰아들, 그리고 정미만 장례식장에 남았다. 어머니,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큰아들이 말했다. 아니야. 내가 있어야지. 어머니 3일 동안 제대로 못 주무셨잖아요. 가서 쉬셔야 해요. 정미도 거들었다. 어머니, 집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너희들은? 저희는 여기 남을게요.
걱정 마세요. 결국 정수는 집으로 돌아갔다.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마자 잠이 쏟아졌다. 새벽 3시. 정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삐걱. 누군가 아래층을 걷는 소리였다. 밤에 누가? 아들들은 장례식장에 있을 텐데. 설마 도둑? 정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안방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문을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본 것은 안방 벽장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벽장 속 금고가 열려 있었다. 이럴 수가. 정수는 황급히 금고로 다가갔다.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금괴 10돈, 현금 3천만 원.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사라졌다. 누가 이런 짓을. 정수는 손이 떨렸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범인은 이미 떠난 것 같았다. 정수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집에 당장 와봐. 큰일 났어. 네. 20분 후 아들들이 도착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금고가 털렸어. 뭐? 아들들은 금고를 확인했다. 정말 텅 비어 있었다. 이럴 수가. 금괴랑 현금이 다 없어. 그래. 다 없어졌어. 도둑이야? 경찰 불러야겠다. 경찰이 출동했다. 지문 채취, 현장 조사. 금고 비밀번호는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정수는 생각했다. 저하고 남편만 알았어요. 다른 가족분들은 모르셨나요? 네. 남편이 비밀로 했거든요. 그럼 외부 침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는 없나요? 없어요. 정수는 후회했다.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경찰은 조사를 계속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일단 조사는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경찰이 떠나고 가족들만 남았다. 도대체 누가? 큰아들이 중얼거렸다. 그때 정수는 문득 떠올랐다. 작은 시아버지 민철. 1년 전 민철이 남편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었다. 형님, 금고 비번이 뭐였더라? 내가 급한 일 있어서. 그때 남편이 화를 냈었다. 너는 내 금고가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게 빚을 좀 갚아야 해서. 빚? 또 빚이야? 너는 평생 빚만 지고 살 거야? 형님, 제발 좀 도와줘요. 이번만. 안 돼. 나가. 그날 민철은 분한 얼굴로 집을 나갔다. 설마 민철이? 하지만 정수는 섣불리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시동생이었으니까. 장례식이 끝났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다. 정수는 셋째 아들 민수를 불렀다. 민수야, 정민은 어디 갔니? 모르겠어요, 어머니. 모른다니? 며느리가 어디 갔는지를 몰라. 민수의 얼굴이 창백했다. 사실은 정미가 사라졌어요. 뭐? 장례식 끝난 다음 날 아침부터 애들도 데리고. 정수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설마 정미가 금고를? 아니에요. 정미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럼 왜 도망간 거야? 모르겠어요. 편지만 하나 남기고 갔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정수는 편지를 읽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말씀드릴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는 편지를 구겨쥐었다. 정미야, 너마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친딸처럼 여긴 며느리가 배신했다는 사실이. 어머니,
정민은 정말 아니에요. 저는 믿어요. 그럼 왜 도망갔냐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정미야, 왜 말 안 하고 갔어? 왜? 정수는 정미의 방으로 갔다. 방 안을 살펴봤다. 옷가지가 몇 벌 없어졌다. 급하게 짐을 싼 흔적. 서랍도 뒤져졌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정미가 아끼던 목걸이가 그대로 있었다. 시어머니 회갑 때 정순이 선물한 금목걸이. 금괴를 훔쳤다면 이것도 가져갔을 텐데. 정수는 혼란스러웠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정미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보입니다. 정미가요? 네. 가족 중에서 금고 위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범행 직후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게다가 정미 씨는 결혼 전에 빚이 좀 있었다고 하던데요. 정수는 놀랐다. 빚이요? 네.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지금은 다 갚았다고 하지만 정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정미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정미 씨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정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정미야, 정말 내가 한 거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정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미와 함께한 8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명절마다 먼저 찾아오던 정미.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주던 정미.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여주던 정미. 다 거짓이었을까? 정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날부터 정수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5년이 흘렀다. 정수는 건강이 악화되었다. 작은 식당 일을 하느라 무릎도 나빠졌고 부정맥까지 생겼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머니, 약 드세요. 큰 며느리 선희가 약을 건넸다. 하지만 눈빛에 따뜻함은 없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뿐. 고맙다. 정수는 약을 삼키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5년 동안 정미는 소식이 없었다. 경찰도 찾지 못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민수는 매일 술을 마셨다. 아내를 잃은 상실감에 빠져 살았다. 엄마, 정미는 정말 죄가 없어요. 저는 믿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정미는 돌아오지 않았다. 정순도 점점 회의감에 빠졌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정미가 사라진 시점과 금고가 털린 시점이 일치했다. 어느 날 담당 의사가 말했다. 어머니, 부정맥이 좀 심해지셨네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알아요. 요즘 부산 자갈치 시장 쪽 바닷바람이 좋다던데요.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부산? 네. 건강에도 좋고 기분 전환도 되실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다. 매일 정미 생각만 하게 되고 그럴수록 가슴만 아팠다. 그래, 다녀올까? 일주일 후 정수는 부산행 기차를 탔다. 부산국제시장. 정수는 천천히 시장을 걸었다. 오랜만에 나온 외출이었다. 생선가게, 떡가게, 옷가게. 활기찬 시장의 모습이 마음을 조금 편하게 했다. 여기도 정미랑 왔었는데 3년 전 정미와 함께 부산 여행을 왔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머니, 여기 호떡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어머, 달달하니 맛있네. 그쵸?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먹었어요. 그때는 행복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슬픈 기억을 떨쳐내려고. 시장을 계속 걷다가 한 식당 앞을 지나갔다. 대박식당이라는 낡은 간판.
그런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정수는 발걸음을 멈췄다.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얼굴, 거칠게 트인 손. 하지만 정수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정미. 믿을 수 없었다. 5년 만에 이곳에서 정미를 다시 보게 될 줄은. 정미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은 물에 불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정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식당 뒤편 골목에 두 아이가 앉아 있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딸 지연과 초등학생 아들 준호. 정순의 손주들이었다. 아이들은 남루한 옷을 입고 낡은 책가방을 메고 있었다. 준호의 신발은 구멍이 나 있었다. 정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저렇게 살고 있었구나. 정미는 금괴를 훔쳤다면 잘 살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정수는 다가가려다 멈췄다. 섣불리 다가가면 정미가 또 도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관찰하자. 무슨 사정인지 알아보고. 정수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식당이 보이는 창가 자리. 그렇게 관찰이 시작되었다. 첫째 날. 정미는 새벽 5시에 식당에 나타났다.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했다. 손님이 오면 서빙을 하고 주방 일도 거들었다. 온갖 자비를 다했다. 점심시간에는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일했다. 오후 3시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식당으로 왔다. 엄마, 우리 왔어. 그래, 밥 먹었니? 응. 학교에서 먹었어. 아이들은 식당 뒤편에 앉아 숙제를 했다. 제대로 된 책상도 없이 바닥에 앉아서. 정수는 눈물을 흘렸다. 내 손주들이 저렇게. 밤 11시가 되어서야 정미는 일을 마쳤다. 지친 몸을 이끌고 아이들과 함께 걸어갔다. 정수는 멀찍이 뒤를 따라갔다. 정미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허름한 건물로 들어갔다. 2층의 작은 쪽방. 창문 너머로 방 안이 보였다. 3평도 안 되어 보이는 공간에 이불 3개가 겹쳐져 있었다. 엄마, 배고파? 준호가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라면 끓여줄게. 정미는 낡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였다. 라면 하나를 3개의 그릇에 나눠 담았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식당에서 먹었어. 너희들 먹어. 거짓말이었다. 정수는 알 수 있었다. 정미는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했다. 아이들은 라면을 먹으며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둘째 날, 정수는 식당 주인을 찾아갔다. 저기요, 주방에서 일하는 정미 씨 아세요? 정미요? 아, 저 아줌마. 왜요?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불쌍한 사람이죠. 5년 전에 여기 왔는데 애들 데리고 처음엔 제대로 일도 못하더라고요.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잘 모르죠.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열심히 일만 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아파도 나오고. 급여는 얼마나 주세요? 최저시급이요. 식사 제공하고. 그게 전부죠. 정수는 마음이 아팠다. 힘들어 보이던데요. 힘들죠. 하지만 선택지가 없나 봐요. 이력서도 없고 신분증도 제대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정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금괴를 훔친 이렇게 살 리가 없어. 셋째 날. 정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갔다.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지연이와 준호 어머니 친척인데요. 아이들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두 아이 다 착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게 보여요.
어떤 면에서요? 급식비도 못 가져오고 수학여행도 못 가더라고요. 지연이는 특히 걱정이에요. 성적은 좋은데 진학 상담하니까 대학은 못 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 손주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준호는 가끔 멍이 들어와요. 멍이요? 네. 물어보면 넘어졌다고 하는데 좀 의심스러워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누가 때린 건 아닐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이가 말을 안 해요.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기 싫은가 봐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넷째 날, 정수는 정미가 일을 마친 후 뒤를 따라갔다. 정미는 편의점에 들렀다. 우유 한 팩과 빵 하나를 샀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다시 빵을 내려놓았다. 돈이 부족한 것이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미는 우유만 들고 나왔다. 아이들에게 줄 것이었다. 골목을 지나는데 갑자기 남자 3명이 나타났다. 야, 정미야. 정미가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너희들 빚 갚을 생각은 하고 다니냐? 그게 조금만 기다려줘. 이번 달 월급 나오면. 이번 달? 또 그 소리야? 벌써 3개월째잖아. 남자 하나가 정미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아파요. 빚 갚을 생각 없으면 내 애들한테 받아야겠네. 안 돼요. 애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정미가 울먹였다. 그럼 돈 내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앞으로 나섰다.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당장 손 놔요. 정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자들이 물러났다. 운 좋은 줄 알아. 다음엔 안 봐줘. 남자들이 사라졌다. 정민은 정순을 보고 얼어붙었다. 어머니? 정미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5째 날, 정수는 정미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다. 앉아. 어머니, 저는 일단 앉아. 얘기 좀 하자. 정미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다. 5년 동안 뭐 했니? 죄송해요. 사과는 나중에 하고 먼저 얘기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금고를 안 열었어요. 그럼 장례식 준비하던 날 아침 제가 안방에 들어갔을 때 이미 금고가 열려 있었어요. 정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거기 계셨어요. 뭐? 작은아버지가 금고에서 뭔가를 꺼내 가방에 넣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정미가 울기 시작했다. 협박하셨어요. 말하면 애들을 해치겠다고. 정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5년 전 그날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장례식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쯤.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안방 청소를 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피곤해 하셔서 제가 대신 하려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미는 항상 그랬다. 먼저 나서서 일을 했다. 문을 열었는데 벽장이 열려 있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가까이 가봤더니 금고도 열려 있었고요. 그때 작은아버지가 거기 계셨어요. 금괴를 가방에 넣고 계셨어요.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작은아버지? 정미가 놀라서 말했다. 민철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손에는 금괴가 들려 있었다. 정미야, 이게 무슨... 민철은 재빨리 금괴를 가방에 넣고 정미에게 다가왔다. 정미야, 들어봐. 이건 형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그럴 리가요.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아니야.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민철아, 내가 죽으면 금고에 있는 거 가져가라고. 거짓말이에요. 정미가 소리쳤다. 하지만 민철이 정미의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해. 다른 사람들 깨면 어떡해. 놔주세요. 민철은 정미를 벽으로 밀쳤다. 정미야, 이 일은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안 돼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해요. 말하면 민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내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뭐? 뭐라고요? 지연이, 준호. 둘 다 학교 다니지? 학교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 정미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설마. 난 할 사람은 많아. 돈만 주면 뭐든 하는 사람들. 애들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 못 져. 정미는 무릎이 꺾였다. 제발. 애들만은. 애들은 아무 죄 없어요. 그럼 입 다물고 있어. 나한테 협조하면 애들은 안전해. 민철은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갔다. 정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어떡하지? 어떻게?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는가? 하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위험하다. 침묵해야 하는가? 하지만 그건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이다. 정미는 하루 종일 고민했다. 그리고 그날 밤 금고 도난 사건이 터졌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다. 의심은 자연스럽게 정미에게 향했다. 그날 아침 안방에 들어간 사람은 정미 씨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금고를 본 적 있습니까? 정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면 아이들이 위험했다. 대답 안 하시는군요. 경찰의 의심은 더 깊어졌다. 다음 날 민철이 정미를 찾아왔다. 정미야, 경찰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잘했어. 계속 그렇게 해. 그리고 민철은 쪽지를 건넸다. 이 사람들한테 연락하면 내 애들 사진이 매일 도착할 거야. 뭐 하는지, 어디 가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증거지. 정미는 쪽지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그리고 만약 경찰한테 말하거나 가족한테 말하면 사진 다음엔 다른 게 올 거야. 알겠지? 민철이 떠난 후 정미는 결심했다. 도망쳐야 한다.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새벽 3시 정미는 아이들을 깨웠다. 엄마, 왜 이래? 조용히 해. 우리 지금 떠나야 해. 어디로? 어디든. 멀리. 할머니한테, 아빠한테도 말하지 마. 왜? 물어보지 마. 엄마 말만 들어. 정미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다. 옷 몇 벌, 아이들 교과서, 그리고 편지 한 장을 남겼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날이 올 거예요. 정미는 아이들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어둠 속으로. 부산까지 어떻게 왔니? 정순이 물었다. 기차를 타고. 돈이 없어서 제일 싼 표를 샀어요. 부산이 나왔고 여기서 내렸어요. 처음엔 어떻게 살았어? 정미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찜질방에서 잤어요. 일주일 정도. 그리고 일자리를 찾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신분증이 없어서요. 민철 작은아버지가 절 찾을까봐 신분증을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용직으로만 일했어요. 식당 설거지, 청소, 뭐든지. 하지만 급여가 너무 적었어요. 애들 밥 먹이고 방 얻으면 남는 게 없었어요. 정수는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그 사채업자들한테?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렸어요. 100만 원. 그게 지금은? 이자가 붙어서 지금 500만 원이에요. 갚을 수가 없어요. 매달 이자만 내는데도 빠듯해요. 정미는 고개를 떨구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바보같이. 아니야. 정순이 정미의 손을 잡았다. 내가 바보가 아니야. 내가 엄마였던 거지. 아이들을 지키려고 한 거야. 하지만 어머니께 누명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민철이 그 나쁜 놈의 잘못이지. 정순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이제 그만하자. 서울로 돌아가자. 안 돼요. 애들이 위험해요. 내가 지킨다. 내 애들, 내 손주들 아니냐. 이 할멈이 목숨 걸고 지킬 거야. 정민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그리고 민철이 그 새끼, 이번엔 제대로 혼내줄 거야. 정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3일 후 정순과 정미 그리고 두 아이는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지연과 준호는 불안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할머니를 믿어라. 정수는 손주들을 꼭 안았다. 5년 만에 안아보는 손주들. 너무 많이 컸다. 그리고 너무 많이 야위었다. 이제 다시는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다. 정수는 먼저 박민수 형사에게 연락했다. 5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다. 형사님, 저 강우진의 아내 정순입니다. 아, 부인. 무슨 일이세요? 정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아냈어요. 진실이요? 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1시간 후 경찰서. 정순과 정미는 박 형사 앞에 앉았다. 5년 전 금고 도난 사건. 정미 씨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강우진의 동생 민철입니다. 박 형사는 눈을 크게 떴다. 증거가 있습니까? 정미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지연을 불렀다. 얘가 목격자예요. 목격자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새벽에 작은 할아버지가 큰 가방 들고 나가는 걸 봤어요. 확실합니까? 네. 저 잠이 안 와서 거실에 있었어요. 시계 봤는데 새벽 3시 7분이었어요.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지연은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이 있어요. 무서워서 찍어뒀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어두운 복도에서 가방을 든 민철의 뒷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다. 새벽 3시 7분. 이거 결정적인 증거네요. 박 형사가 말했다. 정미 씨는 왜 5년 동안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정미가 대답했다. 협박을 받았어요. 말하면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민철 씨한테요? 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민철 씨를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민철의 집으로 향했다. 민철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있었다. 민철 씨, 경찰입니다.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경찰이 민철에게 수갑을 채웠다. 5년 전 금고, 절도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슨 개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증거가 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민철은 경찰차에 실려 경찰서로 갔다. 조사실. 민철은 정미와 정순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정미, 내가 말했구나. 작은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민철은 고개를 돌렸다. 증거나 있어? 내가 했다는 증거. 박 형사가 지연의 사진을 보여줬다. 이게 증거입니다. 새벽 3시 당신이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 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원본 사진이 맞습니다. 민철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하하, 왜 웃으십니까? 그래, 내가 했어. 내가 금고를 털었어. 자백하시는 겁니까? 그래, 자백해. 형님 금고에서 금괴랑 현금 다 가져갔어. 정순이 소리쳤다. 민철아, 왜 그랬어? 우리가 널 뭘 잘못했는데? 민철이 정순을 노려봤다. 형수님, 형님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요? 평생 무시만 했잖아요. 무슨 소리야? 쓸모없는 동생, 빚만 지는 놈, 그게 형님이 나한테 한 말이에요. 매번 돈 빌려달라고 하면 무시하고 비웃고. 민철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형님이 죽으면 저 금고에 있는 거라도 가져가야겠다고. 내 몫이라도 챙겨야겠다고. 그래서 협박까지 했어? 정미한테? 애들까지 위협했어?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미한테 입 다물라고 했어요. 협박도 하고, 애들 사진도 보냈고. 정미가 떨렸다. 사진. 정말 작은아버지가 보낸 거였어요? 그래. 내가 사람 시켜서 애들 학교까지 따라다니게 했어. 매일 사진 찍어서 너한테 보냈지. 왜요? 왜 그렇게까지? 들키면 감옥 가잖아. 난 감옥 가기 싫었어. 민철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데 결국 감옥에 오게 됐네. 하, 박 형사가 말했다. 훔친 금괴와 현금은 어디 있습니까? 다 썼어요. 뭐? 빚 갚느라, 도박하느라, 술 마시느라. 다 썼어요.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나쁜 놈. 형수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정미가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민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다. 민철은 절도죄, 협박죄, 아동학대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민철은 2018년 10월 5일 피해자의 금고에서 금괴 10돈과 현금 3천만 원을 절취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며느리 정미 씨를 협박했습니다. 검사가 진술했다. 또한 정미 씨의 자녀들을 미행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며 지속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변호사가 반론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한다고 해서 용서될 범죄가 아닙니다. 정순이 소리쳤다.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으로 정미가 나왔다. 증인은 5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매일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이 다칠까봐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정미는 민철을 바라보았다. 민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용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벌을 받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마침내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민철은 절도, 협박,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5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 하지만 정미와 아이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턱없이 짧은 형량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민철이 법정을 나갈 때 정순과 눈이 마주쳤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렸다. 용서는 할 수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판결 후 정미는 정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법원 복도에서였다. 어머니, 5년 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만 일어나라.
정순이 정미를 일으켜 세웠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내가 아이들을 지키려 한 거잖아. 엄마로서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께 누명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민철이 그 나쁜 놈 때문이지. 정수는 정미를 꼭 안았다.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5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지영과 준호도 할머니에게 다가와 안겼다. 할머니. 그래, 그래. 우리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그날 저녁 정순의 집. 5년 만에 온 가족이 모였다.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 민수. 민수는 아내 정미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다.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5년 동안 혼자 고생하게 해서. 아니야. 괜찮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민수는 아이들도 안았다. 지연아,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희들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빠. 이제 함께 있으면 돼요.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다. 정순이 준비한 저녁 식사가 상에 올랐다. 자, 다들 많이 먹어. 하지만 큰 며느리 선희와 둘째 며느리 영희는 불편한 기색이었다. 어머니, 정미 씨 정말 돌아오는 거예요? 선희가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인데. 하지만 5년 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그게 좀. 정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선희야, 정미는 잘못이 없어. 협박당한 피해자야. 그래도가 어디 있어?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애들 위협받으면서. 선희는 입을 다물었다. 영희도 한마디 거들었다. 어머니는 너무 정미만 편드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며느리인데.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편든다고? 난 너희들도 똑같이 대했어. 하지만 정미는 달랐어. 정미는 나한테 진짜 딸 같았어. 명절 때 너희들은 한 번이라도 먼저 전화했니?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간 적 있니? 생일 때 미역국 끓여준 적 있니? 선희와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미는 다 했어. 안 시켜도 알아서. 그게 진짜 가족이야. 정순의 말에 선희와 영희는 부끄러워했다. 정미가 조용히 말했다. 언니들, 제가 잘할게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정미야, 내가 왜 잘해? 넌 충분히 잘했어. 정순이 정미의 손을 잡았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지영과 준호는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앞으로 매일 해줄게. 정수는 손주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일주일 후, 정미와 아이들은 정식으로 정순의 집으로 이사했다. 5년 만에 제대로 된 집, 제대로 된 방. 지연은 자기 방을 배정받았다. 작지만 아늑한 방. 엄마, 나 진짜 여기서 살아도 돼? 그럼, 내 방이야. 지연은 침대에 누우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5년 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정미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5년 동안.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있잖아요. 준호도 자기 방에서 신나게 뛰어다녔다. 야호, 나도 방 생겼다. 민수가 아들을 안았다. 준호야, 아빠가 앞으로 매일 학교 데려다 줄게. 정말? 와, 온 가족이 웃었다. 다음 날 정수는 정미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일단 건강부터 체크하자. 5년 동안 제대로 못 챙겼을 테니까.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손 좀 봐.
얼마나 거칠어졌니? 정미의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설거지하느라 트고 일하느라 굳은 살이 박혔다. 이것도 다 치료해야지. 병원 검진 결과 정미는 영양실조와 만성 피로였다. 당분간 푹 쉬셔야 합니다. 일은 하지 마시고요. 의사의 말에 정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일해야 해요. 빚도 갚아야 하고. 빚? 정순이 물었다. 부산에서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 있어요. 500만 원. 그건 내가 갚아줄게. 안 돼요, 어머니. 됐어. 내가 왜 빚을 졌는데. 우리 준호 병원비 때문이잖아. 당연히 내가 갚아야지. 하지만 내일 당장 갚으러 가자. 정순의 단호한 말에 정민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이틀 후 정순과 정민은 부산으로 갔다. 사채업자 사무실. 돈 갚으러 왔어요. 정순이 말했다. 오, 정미 씨? 드디어 돈 가져왔어? 여기 있어요. 500만 원. 정순이 돈을 내밀었다. 사채업자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5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이에요. 이자 포함해서 뭐? 한 달 지났잖아요. 이자 붙었어요. 그게 무슨? 정순이 화를 내려는데 정미가 말렸다. 어머니, 제가 처리할게요. 정미는 사채업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원금은 100만 원이었어요. 제가 5년 동안 이자로 400만 원을 갚았고요. 그러면 이미 500만 원을 갚은 거예요. 그게 무슨? 그리고 원래 계약서에는 이자가 월 5%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구하시는 건 월 20%예요. 불법이죠. 정미는 녹음기를 꺼냈다. 지금까지 대화 다 녹음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이 더 곤란해질 거예요. 사채업자의 얼굴이 굳었다. 이거 500만 원 받으시고 끝내세요. 아니면 경찰서 가시든가. 사채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돈을 받았다. 알았어요. 500만 원으로 끝내죠. 차용증 주세요. 사채업자는 마지못해 차용증을 찢었다. 이제 우리 일 끝났어요. 정미와 정수는 사무실을 나왔다. 밖에 나온 정미는 한숨을 쉬었다. 휴, 무서웠어요. 정미야, 너 정말 대단하다. 아니에요. 그냥 5년 동안 배운 거예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거. 정수는 정미를 꼭 안았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지키지 않아도 돼. 우리가 있잖아. 네, 어머니. 두 사람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한 달이 지났다. 정미는 조금씩 회복되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도 많아졌다. 지연과 준호도 달라졌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성적도 올랐다. 지연은 정순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 어디? 간호학과요. 사람들 도와주는 일하고 싶어요. 정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할머니가 도와줄게. 정말요? 그럼 학비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다 대줄게. 지연은 할머니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할머니. 준호도 변했다. 예전에는 말이 없고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밝아졌다. 할머니, 나 축구하고 싶어요. 축구? 그래, 해라. 할머니가 축구화 사줄게. 와, 고마워요. 정수는 손주들을 보며 행복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어느 날 저녁 정수는 정미와 단둘이 차를 마셨다. 정미야,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니? 글쎄요. 일단은 애들 챙기고 싶어요. 일은 안 할 거야? 나중에요. 지금은 애들이 더 중요해요. 5년 동안 제대로 못 챙겼으니까.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지. 그리고 말이야.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정미야, 고마워. 네, 내가 있어서 고마워. 내 아들 잘 돌봐줘서, 손주들 잘 키워줘서, 그리고 나한테 딸 같은 존재가 되어줘서. 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나도 미안해. 5년 전에 널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야. 나는 널 믿었어야 했어. 8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의심했어. 그게 미안해. 정수는 정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게. 너를 진짜 딸처럼 믿을게.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5년간의 오해와 아픔이 정순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다. 정미가 한약을 다려주고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1년이 지났다. 손주들이 옆에서 웃어주었다. 부정맥도 안정되었고 무릎도 나아졌다. 어머니, 오늘 병원 검진 결과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그래,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요. 정수는 미소 지었다. 지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학과에 합격했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어머, 정말 축하한다. 온 가족이 지연을 축하했다. 준호도 중학교에 입학했다. 축구부에도 들어갔다. 할머니, 나 이번 시합에서 골 넣었어요. 그래, 우리 준호 대단하네. 민수도 새 직장을 구했다. 성실하게 일했다. 정민은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열었다. 정순이 자금을 대주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생각하지 마. 그냥 내가 행복하면 그게 갚는 거야. 빵집은 입소문을 타고 장사가 잘 되었다. 정민의 빵집 빵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요. 정민은 매일 아침 빵을 구우며 행복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민수, 그리고 며느리들과 손주들까지. 정수는 상을 차리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자, 다들 모였네. 밥 먹자. 잘 먹겠습니다. 식사 중에 정순이 말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어머니? 유산 얘기야.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아버님 돌아가실 때 금고 도난 때문에 재산이 많이 줄었잖아. 그래도 집하고 좀 남은 게 있어. 그거 다 정미한테 줄 거야. 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놀랐다. 어머니, 그게 무슨. 정수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미가 5년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정미가 나를 제일 잘 돌봐줬어. 하지만 저희도, 너희들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찾아왔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할 말이 없었다. 정미가 황급히 말했다. 어머니, 안 돼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왜? 형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너 말고 누가 받을 자격이 있어? 정순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어머니, 내 맘이야. 내 재산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 큰 며느리 선희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응? 정미가 받아야 해요. 저희는 부끄럽지만 어머니를 제대로 안 모셨으니까. 둘째 며느리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정미가 받아야 해요. 정미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들, 정미야, 앞으로 어머니 잘 모셔드려. 우리도 더 자주 올게. 온 가족이 화해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2년 후, 정수는 이제 70세가 되었다. 건강은 더 좋아졌다. 매일 아침 손주들과 함께 산책을 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그래, 정말 좋구나. 정미의 빵집은 체인점까지 생겼다. 어머니, 제2호점 오픈했어요. 어머, 정말 축하한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지연은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했다.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할머니, 저 오늘 환자분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지연이 대단해. 준호는 고등학생이 되어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다. 할머니, 저 프로팀 유소년 테스트 봤어요. 결과는 합격했어요. 어머, 정말 우리 준호 최고야. 온 가족이 행복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정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로 남편이 떠난 지 7년이 되었다. 7년 전 금고가 털리고 정미가 사라졌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사람을 믿을 수 없었다. 가족조차도.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정미는 잘못이 없었다. 그저 아이들을 지키려 했을 뿐. 그리고 나는 그걸 믿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진 거라는 걸. 정미는 내게 진짜 딸이 되어 주었다. 금괴는 사라졌지만 더 소중한 걸 찾았다. 진짜 가족을. 정수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실에서는 정미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민수는 아내를 안고 지연과 준호는 장난치며 놀고 있었다. 정수는 미소 지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가족, 이렇게 행복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정수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남편의 필체였다. 정순에게 내가 죽은 후에 열어볼 것.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열쇠가 있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금고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 사실 나는 민철에게 돈을 줄 생각이 없었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 편지를 남겨. 만약 민철이 금고를 터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내 탓이야. 내가 동생을 너무 무시했거든. 평생 무능력하다고 쓸모없다고 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 그리고 며느리들 중에서 정미만큼은 끝까지 믿어줘. 그 애는 진짜 착한 애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제일 아끼는 며느리야. 편지와 함께 넣은 열쇠는 은행 금고 열쇠야. 국민은행 마포지점. 금고 번호는 1225. 거기에 금괴 스물돈이 있어. 만약을 대비해서 따로 보관해뒀어. 이건 정미한테 줘. 그 애가 제일 자격이 있어. 늘 고마웠어, 여보. 정수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여보, 당신 다 알고 있었군요. 다음 날 정수는 정미와 함께 은행에 갔다. 금고를 열자 정말로 금괴 스물돈이 있었다. 어머니, 이게 내 거야. 아버님이 너한테 주라고 하셨어. 안 돼요. 이렇게 큰 돈을. 받아. 너 자격 있어. 아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정수는 편지를 정미에게 보여줬다. 정미는 편지를 읽고 울었다. 아버님. 그래. 아버님도 널 딸처럼 생각하셨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날 밤 정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고마워요. 정미를 믿어주셔서.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민철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다 제자리를 찾았어요. 정미도 행복하고 손주들도 잘 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킬게요. 정수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정미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이들을 지키려 한 엄마였을 뿐이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괴보다 소중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가족의 의미는 피가 아닌 신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주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